안녕하세요. 귀로 드는 영화 디바제식합니다.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 새벽 5시 주인공 라임은 악몽에서 깨어나면서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설치된 병원 침대에 누워 있고요. 몸에는 여러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손가락 하나를 까딱거릴 수 있고 머리를 자유로 돌릴 수 있지만 그 외 다른 몸의 부분들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라임은 한때 저명한 범죄 수사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지하철 터널을 조사하러 현장에 들어갔다가 위에서 떨어진 구조물을 맞고 결국 전신마비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워낙 그가 범죄 수사에 유명한 책도 썼고 강의에 학술회에 참여하는 등 경찰계에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경찰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는 현 상황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한편 뉴욕 공항에 내린 한 부부가 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요. 남편은 이 새벽에 자신들을 데리러 오기로 했던 그 기사가 나타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불평을 하면서 택시를 잡게 됩니다. 긴 밤비행에 지친 부부가 이내 잠이 들었고 한참을 달려가다가 아내가 먼저 스르륵 눈을 떠보는데요. 어라?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기만 합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죠. 그리고 기사에게 말했어요. 저기요, 잘못 가시는 것 같은데요?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는 유리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남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봐! 이 길이 아니라고! 우리가 관광객인 줄 알아? 유리막을 3개 두드리지만 기사는 여전히 대꾸하지 않아요. 다급해진 남편이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그것 또한 굳게 잠겨 있습니다. 당황한 부부는 앞에 옆에 창문을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차를 세우라고요! 세워요! 한편 라임은요. 그는 사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그나마 손가락에 연결된 작은 단추로 침대 앞에 컴퓨터를 조정해서 침대 각도 정도를 조정하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를 옆에서 24시간 동안 돌봐주고 있는 간호인 셀마는요. 친절하기도 하고 또 유머스럽기도 해서 곧잘 라임과 농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 이 집엔 방문객이 있어요. 그의 라임의 심장 조절기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러 와주는 리처드도 두 사람과 꽤 친한 사이죠. 마침 오늘은 라임의 친한 친구 의사가 놀러 왔습니다. 마냥 이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줄 알았던 라임이 말합니다. 친구, 난 이 손가락 하나와 머리, 어깨만 살아있는 상태야. 곧 식물인간이 될 거라고. 라임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면서 의사인 친구에게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사실 그동안 주변에는 숨겨왔지만 이미 오랫동안 생각해오던 일이었죠. 친구는 이제는 거절하기 힘들다고 생각했기에 마지못해 이번 주말 여행에서 돌아오면 그때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셀마는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한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멜리아. 그녀는 성실한 경찰관입니다. 얼마 후에 청소년 선도부로 옮기게 되는데요. 그녀 동료들은 너 이제 편한 곳에 가게 되었다면서 모두 부러워했죠. 그런데 이때 철길 옆에서 꼬마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라는 무전을 받고 아멜리아가 혼자 순찰을 나가게 됩니다. 경찰을 부른 꼬마는 겁을 잔뜩 먹은 표정으로 한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철로 옆 자갈이 짙게 깔려있는 그곳에는 사람의 팔이 하늘을 가리키며 삐져나와 있습니다. 이 잘려진 손가락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아멜리아는 본능적으로 바로 그 옆부분을 파내려 갔고요. 그곳에서는 남성의 머리가 발견됩니다. 살인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 바로 옆 철로에 뭔가 고이 놓여져 있는 게 보여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사진처럼 쌓아둔 모래, 그리고 오래된 신문과 쪽지, 대형 볼트, 그리고 저기 돌조각 같은 게 놓여있네요. 분명 누군가 일부러 남긴 겁니다. 범인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때 저 반대쪽에서 기차 경적이 울립니다. 이대로 기차가 지나가 버리면 모든 게 훼손될 텐데요. 아멜리아는 손전등을 꺼내서 다급하게 기차를 세웁니다. 멈춰요! 멈춰요! 멈추라고요! 요란한 경적 소리를 내던 기차가 아멜리아 코앞에서 겨우 멈추게 됐어요. 기장이 나와서 소리치죠. 미쳤어요? 아멜리아가 대답합니다. 살인사건 현장이에요.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아멜리아는 꼬마에게 돈을 주며 일회용 카메라를 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기로 현장에 남은 증거들을 찍어두게 되죠.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족적이 발견돼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1달러짜리 지폐를 옆에 두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야 이 크기가 가늠이 될 테니까요. 납치된 부부 중 남편이 이 철로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부인은 범인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뭔가 옛날 지하 수도 시설 같이 보이는데요. 한쪽에선 증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범인은 그녀를 한쪽 기둥에 묶어두게 되죠. 남자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엔 경찰과 감식반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꽤 높은 직책으로 보이는 체니 반장이 거만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멜리아에게 비아냥거리네요. 자네가 기차를 멈췄나? 왜? 아예 역을 폐쇄하지 그랬어. 순찰 주제 멍청하기는. 당시만 해도 법의학이나 증거 분석이 지금만큼 발달할 때가 아니어서 그런지 증거 하나 남겨두려고 기차를 멈췄다는 건 반장에겐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였던 거죠. 한편 라임에게는요, 오래된 그 동료 경찰이 찾아옵니다. 동료 경찰은요, 그의 그 동료와도 함께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는데 긴급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있었던 철로 살인 사건을 브리핑해 줍니다. 피해자는 대재벌인 루빈 씨였어요. 범인은 그의 얼굴을 쏴서 자갈밭, 철로 옆에 있는 자갈밭에 매장했고 아내의 결혼 반지를 시신의 손가락에 걸어뒀는데 그 손가락은 살을 다 발라놓은 상태였죠. 게다가 부인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라임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셀마한테는 이 친구도 곧 갈 거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요 하면서 동료에게 대충 대답합니다. 이거 쉬운 케이스잖아. 결혼 반지는 범인이 부인을 잡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올 거야. 이건 단순 납치 사건이야. 이때 폴리 옆에 있던 신참 형사가 끼어듭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 평소에도 라임이 쓴 이 범죄의 현장이라는 책을 12번도 더 읽었다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라임은 시큰둥합니다. 동료 경찰 폴리는 이게 단순 납치 사건이라기엔 현장에 남겨진 증거들이 좀 괴상하다면서 현장 사진을 이 라임이 볼 수 있는 컴퓨터에 띄우게 되는데 이때 갑자기 라임이 호흡 곤란 증세를 느낍니다. 그의 몸에 부착된 장치가 막 시끄럽게 울렸고요. 셀마가 달려와서 산소호흡기를 씌우면서 나가세요! 하고 나가라고 소리치죠. 폴리와 솔로몬 형사는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놀라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데요. 사실 라임은 사고가 발생한 이래 이런 발작 증세를 계속 겪어왔고 최근 들어 더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고요. 라임이 안정을 되찾게 되면서 정신을 차리고 눈을 탁 떴는데 눈앞 화면에 보이는 것이 아까 동료가 두고 간 현장 사진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셀마가 옆에서 사건 기록을 읽어주면서 도움을 주게 되죠. 대형 볼트 아래에서 발견된 신문 조각에서는요. 오후 4시라는 부분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발견된 또 다른 작은 쪽지에는 119라고 페이지가 적혀 있습니다. 오후 4시, 119, 119, 오후 4시. 라임이 묻습니다. 셀마,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9일이요.
라임이 말합니다. 폴리한테 당장 전화를 넣어요. 이 라임의 호출에 신참 솔로몬 형사는요, 아멜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라임은 이 아멜리아가 순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진을 찍었다는데 놀라고 있었죠. 그리고 이 사건 현장을 보호하려고 기차를 멈췄다는 사실에 그녀를 영리하다고 칭찬합니다. 사실 그녀 또한 라임의 책으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임은 아멜리아를 보자마자 당신은 법의학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면서 그녀에게 증거 사진들을 다시 보여줍니다. 철로에서 발견된 돌 조각, 그리고 1달러 지폐와 이 찍어진 족적으로 봐서 신발은 280, 범인은 남자로 추정되고요. 신문 위에 있던 대형 볼트는 머리 부분만 녹이 들어있고 몸체가 깨끗한 걸로 봐서는 어디에 박혀있던 걸 일부러 풀어서 최근에 1위로 옮겨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라임은 이 증거들에 메시지가 있다고 말해요. 119페이지, 오늘은 11월 9일 그리고 오후 4시에 납치한 부인을 죽이겠다는 메시지, 그리고 돌과 볼트가 있던 곳을 찾으면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라임은 아멜리아에게 이 사건을 같이 해결해보자고 하는데, 아니 아멜리아는 사실 조금 있다가 청소년 선도부 그 좋은 부서로 옮겨갈 거거든요. 거절합니다. 그런데 라임이 말하죠. 당신의 예리한 눈과 머리가 또 하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쉽게 아멜리아는 수사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라임은 아시다시피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손가락과 머리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그의 집에 수사팀이 차려집니다. 솔로몬 형사가 살해 도구가 20세기 초에 만든 옛날 총이라는 분석을 가져와요. 그리고 발견된 볼트 위에는 NSG라고 글자가 박혀 있었고요. 아멜리아는 이 수사팀에서 돌이 제거 작업 중인 곳을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할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때 수사단에 새로운 멤버 에디가 들어옵니다. 라임과는 예전부터 막역한 사이로 보이는데요. 그는 분석 장비를 한 트럭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그런 성분들을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불쑥 불청객도 들어와요. 아유 참, 체니 반장입니다. 모두가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큰 건이니까 다 자기한테 자세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때 에디가 증거품 중에 작은 종이에 무언가 그려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또한 그 쌓여 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사진 속에요. 이게 모래가 아니라 굴 조각이라고 분석해내는데요. 굴이요. 굴. 근데 이때 라임의 머리에 스치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1913년 월버스 공사장에서 한 재벌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납치된 지 1년 만에 발견된 거였고 머리에 총을 맞고 매장이 되었는데 모래에 매장이 된 게 아니라 굴껍질에 매장이 된 거였어요. 당시에는 이 굴껍질로 도시의 저지대를 메워 썼다고 해요. 어라, 이거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은데? 라임이 생각합니다. 루빈 부인은 분명 도심 중앙의 지하 같은 곳, 특히 울버스 빌딩 근처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수색팀이 바로 그곳으로 나갔고요. 라임은 아멜리아를 그 현장에 투입시킵니다. 아니, 하루 만에 그냥 순찰대에서 엄청난 임무를 맡게 된 그녀가 좀 당황하긴 하는데 이때 라임이 말하죠. 당신의 타고난 본능을 맡겨야 해. 내가 함께 있을게. 오후 4시까진 3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폴리와 솔로몬, 아멜리아는 다 현장으로 나가게 됐죠. 마침 라임의 집에서는요, 이 볼트에 써져 있는 NSG의 뜻을 알아내게 됐어요. 나이아가라 증기발전소. 이게 볼트가요, 증기관 조립에 쓰인 6인치 대형 볼트였습니다. 증기관. 한편 이 순간 범인은요, 가로로 놓인 증기통의 입구를 기둥에 묶여있는 루벤 부인 앞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부인의 한쪽 팔에 약 10cm 정도의 살을 도려내버렸어요. 라임은 무전으로 증기관 입구가 있는 지하에 그 여자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게다가 이곳은요,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뜨거운 증기가 배출된다고 해요. 시간은
10분 30초가 남았습니다. 일단 건물 근처에 도착을 했고 도로 중앙 매너를 열었어요. 라임은요, 다른 이들이 구조 작업을 막 하는 동안 아멜리아에게는 현장 분석을 해야 된다, 증거를 수집해야 된다 하라고 지시합니다. 경찰들이 지하에 진입을 해서 증기관이 있는 그 공간 안쪽으로 진입하려고 했지만 밸브가 쉽게 열리지 않아요. 이때 아멜리아가 반대쪽 벽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반대쪽 벽에 있는 루빈 부인이었죠. 그녀는 입이 테이프로 이렇게 막혀 있어서 제대로 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없습니다. 경찰들이 빨리 움직여야 했어요. 증기구 작동만 일단 멈춰보려고 했는데 이미 범인이 손을 써놨죠. 틱톡 틱톡 4시가 됐습니다. 슉 하고 뜨거운 증기가 관을 타고 이동했고요.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은 벽 너머에 있는 루빈 부인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보고를 전화로 들은 라임이 말합니다. 일반 수사팀이 들어가면 현장이 망가지게 될 테니 아멜리아를 혼자서 그곳에 투입해야 된다고요. 자, 그녀는요, 혼자 장비를 들고 현장에 들어가서 전화를 통해 라임에게 보고를 해주게 되는데요. 지하는 아주 고약한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행여나 범인의 발자국을 밟게 될까봐 직선으로만 걷고 있어요. 내부는 빠져나온 증기로 인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열린 증기관 앞에 묶여있는 루빈 부인이 살이 거의 다 타버린 채 사망해 있습니다. 몸이 거의 녹아버린 상태예요. 양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상태 그대로 사망해 있습니다. 아멜리아는 최대한 그곳을 안 보려고 했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그러다 발견한 게 있어요. 범인이 이번에도 일부러 남긴 증거들인데요. 8cm 정도 되는 피 묻은 뼈 조각과 나뭇가지, 그리고 그 위에 잔뜩 묻어있는 동물의 털입니다. 아멜리아는 꼼꼼히 이 단서를 수집했죠. 근데 라임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 시신이 사망해 있는 상태를 묘사하라고요. 아멜리아는 시선을 돌리기가 너무도 힘들었는데 겨우 눈을 돌려서 설명을 해줘요. 머리 위로 손이 올라간 채 묶어있고 수갑은 오래된 족쇄 같아 보인다고. 허리에도 쇠사슬이 있고 발은 밧줄로 묶여있고 그리고 오른쪽 팔이 도려내져 있다고요. 그런데 이때 라임이요. 행여 이 수갑에 범인의 지문이 묻어있을 수도 있다면서 시신의 팔목을 잘라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멜리아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건 처음 겪는 일이고 현장을 그냥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집 앞 소파에 그냥 쓰러져 버리죠. 라임은 처음으로 아멜리아의 경찰 기록을 살펴보게 돼요. 그녀가 보니까 범인 검거에도 탁월하고 상관들의 추천까지 아주 화려한 기록을 가진 것을 확인합니다. 아니 근데 왜 청소년 선도부에 가려고 했던 걸까요? 하지만 또 다른 기록에서는 그녀의 아버지가 경찰이었고 자살을 했는데 아버지 시신을 딸이 발견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멜리아에게 죽은 사람을 보는 것은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때 소파에서 자고 있는 아멜리아의 집 초인종이 울립니다.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울려댔고요. 별 수 없이 밖에 나가보는데 문을 여니까 아무도 없어요.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데 문 밖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납니다. 아니 이 소리가 정확히는 창문 쪽에서 나고 있는데요. 아멜리아는 총을 집어들고 천천히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 확 커튼을 걷습니다. 엥?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해요. 아니 왜 연락이 안 돼요? 다들 걱정했잖아요.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녀가 가져온 증거품들에는 또 다른 희생자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당장 수사팀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하게 되죠. 아멜리아는 별 수 없이 경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라임의 집에 도착한 그녀, 라임이 말해요. 자넨 훌륭한 형사가 될 수 있어.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떨쳐내야 돼. 너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넌 타고났어. 아멜리아는 자신을 믿어주는 라임의 말에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런데 이때 보고가 들어옵니다. 뉴욕대 남자 대학생이 택시를 탔다가 내리려고 했는데 기사가 손전등으로 그를 내려치고 유괴했다는 걸 누가 봤다라는 거죠. 수사팀이 다시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범인은 분명 이 택시를 가지고 지금 타깃을 물색하고 있을 테니까요. 한편 범인이 타고 있는 그 택시는 으슥한 공장지대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범인은 정신을 잃은 그 남자 대학생을 트렁크에서 꺼내요. 곧이어 이전 그 루빈 부인이 그랬던 것처럼 손을 위로 하고 기둥에 묶이게 되죠. 범인은 양손에 칼을 들고 천천히 그의 주변을 돌더니 이내 그의 몸을 칼로 찔러버립니다. 귀로 듣는 영화 2부에서 계속됩니다.